자,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코너의 개인적인 또 팬이다 보니까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분 다 제가 또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라 오늘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했고,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수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야당 쪽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아직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 봅니다. 더 해야 된다.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교훈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조언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인사도 지금 현재랑 똑같습니다. 당시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네.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정자, 한 사람은 자진 철회를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만에 물러났어요. 그리고 윤 정부의 몰락의 시작은 사실 인사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강선우가 뭔데? 인격의 문제에서 이미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강력한 권유, 여당 지도부의 힘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우상호 수석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다시 얘기할까요? 제 대통령실의 그립이 너무 셌잖아요. 당은 출장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의 그립보다 당의 그립이 더 셀 수 있어요. 이것도 옳은 길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항하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다시 고민해야 된다. 우상호 수석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당이 한 번 더 공을 던졌다고 저는 해석해요. 그래서 당에서 강선우가 도대체 뭔데? 저는 이 질문을 정말 강하게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대통령실의 어떤 주도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당 쪽에 오히려 공을 넘긴 거다. 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이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저는 바로잡는 절차였다라고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사실은 지금도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쪽 같은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뭐 했어요. 의견이 이제 다양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는 용어는 좀 너무 부정적이다로 한다면은 이제 부당지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부당지시라는 게 갑을 관계가 더 뚜렷하고 명확할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사실 갑 중에 갑이 국회의원이고 또 을 중에 을이 사실은 보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개인적인 지시를 했다는 문제 내지는 그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해명이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또 거짓 해명 논란도 휩싸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장관 후보자 두 분 자체를 다 지명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담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쯤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오히려 정권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자진 사퇴의 형태로 했었으면 하는 전 아쉬움이 좀 강하게 남는 그런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는 건 맞는데 저는 그게 이재명 정부에는 상당한 저는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또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거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라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을 해야 사실은 내란 종식이라든지 사회구조 대개혁을 위한 여러 동력을 좀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저는 좀 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더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더 겸허하게 저는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의 성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도 다 찬성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강행을 찬성하지는 않는 듯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지지층이 상당히 좀 강하게 결집을 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정치인들보다도 오히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정치인들의 숫자도 사실 예전에 장관 청문회나 이런 게 열리면 그야말로 정말 이제 사방에서 다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은 그래서 지지층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대변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은 받거든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거기에 잘못 갇히면은 윤석열 정부 꼴이 나는 거네요. 그게 또 윤석열 정부로 극우 지지층에 갇혔잖아요. 네네. 극우 지지층에. 그러면 극우 지지층의 반대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그 프레임에 지금 갇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참여연대나 여성 네트워크 같은 그러한 단체들은 사실 시민단체로서 NGO 성격으로서 사실 친여 지지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봐야지 자칫 친여 지지층, 친명 지지층 거기에 갇혀버리면은 윤석열 정부가 극우 지지층에 갇혀가지고 크게 못 본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도 한 발 더 나아가서 발언했잖아요.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진짜 더 신중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저는 반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저도 바라요. 야당 인사지만. 그럼 야당 인사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 달간 순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빠진 게 예사롭진 않은 거예요. 2%라도 하더라도. 물론 뭐 지지율은 이제 계속 변동을 하지만. 변동을 하지만. 근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주간에 빠졌어요. 이걸 읽어야죠. 그러면 혹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도부가 입장이 더 강한 거고 대통령실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김병기 원내지도부가 방향을 바꾸면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당에서 부담을 들어줄 수가 있죠. 방금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 신분을 유지하잖아요. 강선 의원이. 네. 그럼 스스로 자진 사퇴 형식을 빌 수 있을 정도로 왜 의원들이 권유를 못하죠? 왜 지도부가 권유를 못하죠? 그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걱정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서 뭐 그냥 정치 생활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신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 내지는 같은 당인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는데요. 장관 후보자로 올라서게 되면은 청문회라는 과정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만약에 어떤 내용이 조작되거나 정말 허위 사실인데 제기가 됐을 때에는 강력하게 싸워야죠.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도 부덕의 소치라고 일단은 사실관계 자체는 큰 틀에서 인정을 했고 이제는 평가의 문제만 남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권이나 그 집권 여당 차원에서도 밀리면 죽는다라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가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때는 그걸 수정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때 오히려 더 지지율도 올라가는 저는 반등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장관은 뭐 이번에 못 되시더라도 뭐 정치적인 공간을 앞으로 더 열어나갈 전 기회들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당원이 요구하는 눈높이와 또 국민들의 눈높이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지지층의 관점에서 더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국민들은 조금 더 객관화된 차원에서 이 갑질이나 이 권력자의 부당지시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정권의 성공도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게 당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눈높이를 조금 더 수렴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근데 이 부분은 이진숙 후보자가 껴있기 때문에 두 후보자를 다 지명 처리한다라는 것은 대통령께는 상당한 부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더 대승적인 결단을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진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방금 이창근 위원장이 언급해 주신 이제 지지율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세계 특검이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연일 이게 빨리빨리 안 따라가면은 어저께 무슨 보도가 나왔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좀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윤석열 씨와 플러스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도를 볼 때 소환 조사는 한 2, 3일 전쯤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거의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통보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이 검찰 수사를 대하는 양태가 상당히 좀 유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전 특검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정당한 수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 수사 과정을 취사 선택하는 상당히 불량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을 상당히 좀 여유 기간을 둬서 저는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지금 3특검 체제가 상당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뭐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 앞으로 남은 관건은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태균 관련된 이슈, 그 명태균 이슈를 타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관련된 의원들 여기까지 수사가 저는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야 아마 특검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것 같고 그게 이제 공천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공천 거래 의혹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에 관한 중대 범죄 혐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지금 그 최혜병 특검은 뭐 지금 교회, 뭐 극동방송 내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상당히 저는 잘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보고 내란 특검은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관건은 검찰 인사,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뭐 이진동 차장 내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던 검찰 라인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 전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지켜보신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지금까지 잘해온 대로 전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법과 원칙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창근 위원장님한테는 이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의 내부를 향한 수사의 진행 속도가 조금씩 붙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김성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고,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은 당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양쪽이 좀 부딪히는데 당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생각이신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2004년 당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 2004년이요? 2004년은 결국 천막 당사입니다. 아, 예. 당시 국민의힘은 더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찻대기 정당 그렇습니다. 시절이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비우고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언더 친윤이라고 하는 윤핵관들이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2004년도에 그러한 당의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이후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 이후에 들어온 정치인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결국 당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당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고 비워야죠. 잘못되면 비워야죠. 국민의 시각이 아까 인사에도 적용이 되지만 네.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당은 기업과 달리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잖아요. 그럼 표가 곧 이윤이잖아요. 이윤을 창출하려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상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비워야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또 이제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주장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회의적이지 않아요? 잘 안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왜 전당원 투표를 얘기했겠어요. 하지만 지금 비대위는 혁신위를 내세웠지만 혁신위 뒤에 다 친윤들, 언더 친윤이 숨었잖아요. 우리가 네. 우려했던 대로. 그런데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비대위 안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래요. 의원들이 의원총회는 계속 당중인가요? 밀어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금 의심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혁신의 목소리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제일 먼저 한 거는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제일 먼저 했어요. 아, 서울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네. 근데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분석을 해서 16개 시도위원장이 다 친윤이더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 거예요. 아,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사실상 당의 조직들을 거의 위용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한 거고 그거는 뭐냐? 내년 공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지방선거. 이런 모습에 이런 정당에 무슨 상품이 있고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걸 미리 다 해버리면 새 당대표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전한 세력들이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고 혁신은 계속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경태 지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일명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축출돼야 된다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창건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인적 청산 문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언더 찐윤이라든지 뭐 친윤 당권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초반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장동혁 의원 이분들은 다 찐윤의 연장선에 있는 분들로 해석되는 분들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의 말씀은 다 동의가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비워야 된다. 천막당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이제 당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지금 찐윤이라고 하는 그 주류들이 그 결단을 해야 가능한 거고 만약에 결단을 안 한다면 강제력을 통해서 당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교체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뤄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룰 자체가 당심이 8, 민심이 2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결선투표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기득권의 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당내에서의 그 소수파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민심을 얻어서 이거를 싸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은 주류들이 당을 장악하고 안 바뀌는 게 지금 너무 오래 고착화돼 있고 심지어 내란과도 이거는 손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께는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아니 내란 동조를 하는 그 당에 왜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되냐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관심이 떨어져 버리죠. 관심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소수파 또 개혁을 외치는 일부 세력들이 당심을 얻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민심을 얻어서 이거를 투쟁해 나가야 되는데 얻을 민심이 매우 적다. 그리고 매우 협소하다. 운동장 자체가.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메비우스의 띠 같은 상당히 돌고 도는 그 도돌이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 보는 거는 당내 구성원들의 의무일 것이고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발전적 해체 내지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뭔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발전적 오지 해체. 않을까. 그럼 이창훈 위원장님한테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접촉을 하면서 이른바 반극우 연대를 이제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잘 될까요? 잘 되기보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연대하는 거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정말 당의 새로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정말 모두를 버리고 비울 수 있는 그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나왔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처한 현실 그리고 왜 우리가 중도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있는지 네.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개혁적인 사람이 저는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기에는 8월 22일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면서 남은 이야기는 또 이제 다음 주에 권수배 앵커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